네, 안녕하십니까. 남상치과 김기성 원장입니다. 네, 저는 심미치과학계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은 전치부 임플란트를 위한 가이드 수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핵심 포인트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치부는 굉장히 환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치부는 환자나 이런 사람이든 동물이든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부는 무엇보다 기능 외에 심미성을 강조하는 부위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할 때 전치부는 굉장히 예민한 곳인데요.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진단과 치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치부에서 심미적인 실패는 어떤 술자가 다시 도와준다 해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임플란트를 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정확한 수술과 그리고 우리가 테크닉이 있는 이런 보철, 수복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심미 전치부 보철에서의 성공은 좋은 뼈와 좋은 연조직 그리고 테크닉 있는 보철 수복법을 갖춘 그런 술자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임플란트 과정에서 수술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부위는 상악 전치부, 특히 중절치의 임플란트 수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나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듯이 전치부에서 실패한 임플란트 보철물은 자연치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주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임플란트를 그대로 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에서는 첫 번째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서 임플란트로 할지 아니면 자연치 보철을 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키팩터에 관련된 것들이 논문이나 저술책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치부 임플란트를 시도하기 전에 이렇게 다양한 환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임플란트를 치료할지, 임플란트로 보철 수복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임플란트 보철의 예후를 감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팩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환자 주변에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의 심미를 좌우하는 요소는 술자가 사용한 테크닉과 술식보다도 환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상황, 그러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뼈와 연조직의 상황이 최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임플란트 보철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양하게 언급된 키팩터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 조건, 연조직 조건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임플란트 수술법을 선택했다면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따른 보철 과정에서 연조직을 다루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전치부 보철,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단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부위보다도 아주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4가지 이런 단계로 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비오 팔라탈 위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첫 번째로 제가 꼽는 포지션인데요. 무엇보다도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실패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협측, 순측으로 위치된 임플란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80%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OSM TS 같은
인터널 타입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추천되는데요. 그 위치는 레비오 팔라탈로 발치와에서 최대한 팔라탈로 붙여서 심는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우리가 트라우마나 엔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치한 경우를 가정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발치와에서 임플란트를 최대한 팔라탈로 식립을 하고 이 발치와에서 임플란트 외연과 갭이 한 2mm 정도의 갭을 형성해서 거기에 흡수가 덜 되는 에이오스나 바이오스 같은 뼈 희재를 넣는 것이 추천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치와에 충분히 팔라탈로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직경 또한 약간의 너무 굵은 직경이 아닌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적절한 임플란트 수복과 관련된 가이드 수술에서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임플란트 스튜디오 내에서 CT를 기반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포지셔닝을 플래닝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루트레스트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위치를 잡을 때 2.0mm 정도 발치 갭을 형성한 위치에서 임플란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레비알로 위치돼서 생기는 이런 임플란트의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막고자 한다면 레비오 팔라탈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메지오 디스탈 포지션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치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실된 그리고 우리가 보철수복할 미싱된 치아의 정가운데 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 제 생각에는 상악 중절치만은 정중간보다 약간 측절지 쪽으로 0.5 내지 1mm 이동해서 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물을 살펴볼 때 상악 중절치 사이에 인사이시브 캐널과 너브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신경 조직은 굳이 침범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논문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일부러 건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자연치 루트와 비슷한 위치에 약간 디스탈로 위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관을 건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메지오 디스탈로 이런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3차원적으로 설계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보듯이 중절치의 위치는 약간 루트도 그렇게 위치되어 있듯이 약간 측절지 쪽으로 약간은 이동돼서 심는 것이 바람직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코 코로날 위치입니다. 이것은 요새 많은 분들의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능한 요새는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그것은 구치부와 전치부 마찬가지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특히 전치부에서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여기서 보듯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는 연조직 부위가 늘어나게 되고 그 조직을 형성할 때 밀고 당기면서 잇몸을 조절해서 이 러닝룸을 통해서 적절하게 인접치와 유사한 이런 서브징지발 컨투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철물을 제거했을 때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탑서부터 그 징지발 라인까지 이루어지는 이 러닝룸이라고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적절히 형성돼 있어야 우리가 심미적인 자연치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깊어 보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징지발 라인의 가장 위, 그러니까 징지발 제니스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임플란트의 탑은 적어도 3mm 이상 깊이로 있어야 우리가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 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위치를 잡을 때는 여기서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런 징지발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보면 4mm 이상 깊은 위치에 임플란트 탑을 가이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런 컴퓨터 가이드 수술에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계산된 거리를 계산하면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는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전치부, 구치부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요.
전치부에서는 이 레비오 팔라탈 임플란트 앵귤레이션을 저는 가능하면 팔라탈로 우리가 인사이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보철물의 인사이절보다 약간 팔라탈로 오도록 약간 팔라탈로 꺾는 앵귤레이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보철물을 만들 때 전치부도 가능하면 팔라탈의 홀을 만들어서 ER 타입, 우리가 SCRP라고도 부르는 이런 보철 방식, 리트리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홀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요새는 앵글드 토크 드라이버라는 특별한 20도를 꺾어서 조일 수 있는 드라이버가 나온 다음에는 여기서 보듯이 임플란트의 축이 인사이절로 향해도 팔라탈로 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팔라탈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사이절로 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치를 잡는 것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위치를 보자면 여기서도 임플란트의 축이 가상 크라운이 형성된 크라운의 인사이절로 향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듯 레비얼로 넘어가지 않고 적어도 인사이절로 향하는 축을 형성하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이런 위치는 항상 그 치아별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악 측절치인 경우는 이렇게 임플란트의 앵귤레이션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악 중절치의 경우는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철물의 리트리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임플란트 위치 플래닝을 할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가장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어 있을 때 임플란트의 축이 인사이절보다 약간 팔라탈로 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앵귤레이션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직경에 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직경은 회사별로 사이즈가 다 다르게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그 오스템의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5나 4.0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해부학적인 상악 중절치의 디멘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픽처 탑은 시멘토 에나멜 정션을 기준으로 해서 3mm 위에 픽처 탑이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삼각형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레비오 팔라탈 간의 거리는 6mm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레비알 쪽으로 2mm 정도의 갭을 형성하고 뼈이식을 하고자 한다면 임플란트는 4mm나 그거보다 좀 작은 임플란트 직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발치와에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심었던 적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찰 결과 그런 경우에는 레비얼 쪽에 리세션, 징지발 리세션이나 골 흡수가 오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너무 굵은 직경의 임플란트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임플란트 식립하는 위치와 제가 만들고자 하는 크라운의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도해도는 우리가 평균치적으로 삼각중절치의 디멘전을 표현하고 있고 삼각중절치는 평균적으로 루트 길이가 13mm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시멘토 에나멜 정션에서 기준으로 할 때 3mm 정도의 그 임플란트의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그 뼈 속에 임플란트는 들어가야 되고 시멘토 에나멜 정션을 기준으로 하면 3mm 탑에 임플란트 탑이 위치돼야 됩니다. 그렇게 위치시켜 보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비얼 쪽에 발치와의 2mm의 갭을 형성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는 팔라탈로 위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임플란트 위치는 발치했을 때 이런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철물은 자연치와 유사한 형태의 크라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보철물을 형성하게 돼서 이런 형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약간 팔라탈로 위치되고 그 다음에 슬림하게 올라오다가 약간 컨벡서티를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잇몸 밖으로 출현되는 이런 보철물이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만들어지는 보철물의 형태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컴퓨터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전치부, 구치부 공이
모두 컴퓨터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컴퓨터 가이드 수술은 CT와 그다음에 구강 스캔을 이루는 표면 데이터를 합쳐서 이런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계하고 가이드를 디자인한 다음에 출력해서 이런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쓰는 가이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서지컬 키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전치부에 관련돼서는 제일 앞쪽에 있는 원 가이드 키트와 하악 전치부에선 원 MS 키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 수술을 할 때 한번 일어나는 실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도해도로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을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제 임플란트 식립 케이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발치하자 식립할 경우에는 드릴이 생각보다 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경험할 때 가이드 수술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발치와에 식립하다 보니 예상과 달리 임플란트 위치가 어긋났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4/13mm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오쌤의 원가이드 키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치와가 형성된 경우에 임플란트를 팔라탈로 식립하고자 한다면 팔라탈 쪽 뼈를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회사의 드릴들은 처음에 쓰는 드릴들은 이렇게 처음에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팔라탈 뼈를 깎기에 불충분해서 드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이 템플릿이 레비얼 쪽이 들리는 경우가 많고 드릴이 미끄러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드릴들은 평탄하게 그런 경사진 뼈가 아닐 때는 아주 활용도가 높고 실수가 일어나지 않지만 발치와의 경사진 뼈를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다양한 그런 드릴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활용하는 드릴은 이런 2.5/7mm의 이런 패스트 드릴이라는 드릴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드릴은 끝단이 플랫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고 사진도에서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팁 쪽이 훨씬 더 넓고 목 부위로 올수록 살짝 작아지는 이런 드릴입니다. 이런 플랫한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가 경사진 뼈의 팔라탈을 충분히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그 다음 조금 더 긴 드릴을 활용해서 루트, 발치된 치아의 루트까지 이 뼈를 평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뼈를 평탄하게 해줘야만 그 다음 드릴이 들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13mm 패스 드릴까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물론 루트 에이펙스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 드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라탈 뼈를 미끄러지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은 상악 전치부뿐만이 아니라 구치부의 경사진 쪽에 치우치는 임플란트 식립하고자 할 때는 항상 사용해야 되는 드릴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원 가이드 드릴, 테이퍼 드릴을 사용해서 루트 에이펙스 쪽으로 한 3mm 정도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치와에서는 초기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언더 드릴링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5 드릴까지 하고 4.0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고 수평 위치와 헥스를 포지션하게 되면서 임플란트의 식립 과정이 완성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아까 계획된 대로 팔라탈로 잇몸에서 충분히 깊게 형성된 임플란트 위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반으로서 했던 제 임상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악 21번이 트라우마에서 파절된 케이스였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루트 프랙처, 크라운 쪽에 프랙처가 양상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어트라우마틱하게 익스트랙션했고 이럴 때는 페리오톰이나 레이저 다양한 수식을 통해서 레비얼 본 플레이트의 손상 없이 발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상악과 하악을 구강 스캐너 트리오스 4를 이용해서 스캔했고요.
CT를 이용해서 CT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듯이 이런 가상 프로그램 해서 버추얼 치아를 먼저 배열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머징을 합니다.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에 그런 표면 데이터를 붙여서 3차원적 위치를 임플란트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 위치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기반으로 해서 임플란트의 3차원적 위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디자인하게 되고 통법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질이 레비오팔라탈로 한 9mm 정도의 뼈가 있고 굉장히 저자갑이 센 환자였기 때문에 또 4.0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생각보다 초기 고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쓰는 경우는 아니지만 4.5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임플란트 드라이버로 확인하고 보시면 여기서 보면 적절하게 팔라탈로 깊이가 이루어진 임플란트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초기 고정이 충분할 경우에 프로비전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골류착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리모블 템포러리 플리퍼, 와이어가 없는 플리퍼를 형성해주고 환자한테 조심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식립된 위치, 어느 정도 팔라탈로 위치된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골류착이 이루어지면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을 체득하고 여기서는 프로비저널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고정성 문제 프로비저널이고 여기서는 템포러리 어부트먼트를 이용한 스크루 타입의 보철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듯이 아까 해박적 구조물에서 그 크라운의 형태를 보여드렸듯이 약간 레비얼로 S라인을 그리면서 올라와서 확장되는 이런 프로비저널을 이용해서 입안에 체결합니다. 체결한 상태에서 인접치의 진지발 라인과 유사하게 이런 서비칼 서브 진지발 컨투어 부분을 레진을 붙이거나 빼거나 하면서 연조직을 인접치와 유사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조직을 충분하게 형성을 했으면 그 연조직의 서브 진지발 컨투어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에다가 템포럴리 연결하고 서브 징지발 컨투어를 복제한 이후에 OCM으로 따지면 픽업 인프레션 코핑 중에 가는 걸 이용해서 이런 맞춤형 픽업 인프레션 코핑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입안에서 잇몸을 똑같은 형태로 프로비저널과 똑같은 형태의 잇몸을 갖고 있는 모형을 만들어내고 거기 위에서 캐드캠 어부트먼트와 최종 버철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OSM에서 제작한 건데요.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캐드캠 커스텀 어부트먼트, OSM에서는 지르1 핏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신미성을 위해서 이 티타늄 베이스와 지르코니가 링크된 이런 어부트먼트를 사용했고요. 최종 보철물은 포세린이 붙은 PFZ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최종 보철물과 우리가 입안에서 사용했던 프로비저널의 형태를 보면 유사하게 서브 징지발 컨투어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어부트먼트를 입안에 체결하고 그 다음에 조인 다음에 이렇게 최종 보철물을 완성했습니다. 보통은 최종 보철물에서 팔라탈 쪽에 스크루 홀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충분히 어부트먼트에서 보시다시피 팔라탈로 홀이 충분히 나오는 경우라서 일단 시멘트 타입 보철물을 형성해서 붙였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팔라탈을 살짝 오픈해서 보철물의 리트리버빌리티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최종 그 보철물의 어부트먼트와 최종 보철물의 인트라오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최종 보철물의 사진이고요. 최종 시멘트, 파이널 시멘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미리 계약하고 심는다면 큰 실수 없이 보철물의 제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가 심미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을 전치부에서 형성하고자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환자를 임플란트로 전치부를 수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컨벤셔널한 브릿지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이후에 임플란트로 선택을 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가이드 수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이어서 프로비저널을 조절하면서 연조직의 소프트 티슈를 컨트롤링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7대 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는 이렇게 여가 생활과 여행을 통해서 친목도 다질 뿐만 아니라 심리 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도 있고 학회의 학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학회입니다. 저는 대한심미치과학회에 몸담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학회는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심미치과학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